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진창수입니다. 오늘은 미중 전략 경쟁과 서가 정권의, 서가 총리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미중 전략 경쟁의 특징에 따른 동북아의 정세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서가 총리의 대외 정책,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한국이 서가 총리의 서가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표준 경쟁, 그리고 제도와 국제 규범을 통한 다양한 그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무역 마찰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한 룰 경쟁, 그리고 제도적 경쟁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네트워크를 경쟁하고 있다. 서로의 동맹 관계를 공고하면서 진영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와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IT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의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경쟁, 그리고 룰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군사 문제, 안보 문제까지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패권 경쟁과 다른 점은 뭐냐라고 하면, 미중 경쟁이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쟁으로 뭐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룰 경쟁이고 제도적 경쟁이기 때문에 패배를 하더라도 쉽게 수용하거나 납득하지 않는 결과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루한 그런 싸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이제는 거의 컨센서스를 이룬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중국을 컨테인먼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민들도 거의 66%가 그 미중 경쟁에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체제 경쟁이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체제 경쟁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공산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핵심 이익을 건드리고 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압박이라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여러 가지 손해를 압박을 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주도층이나 엘리트까지 그 체제 경쟁이라는 것에 공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국이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중국 내의 전문가들이 견해의 불일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중 경쟁, 미중 전략 경쟁의 결과로서 나타난 동북아 질서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중 그 전략 경쟁이 나타난 하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전과 비슷한 그 중러 간의 연합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은 자기의 동맹 체제를 공고하는 그런 그 진영 논리, 신냉전 체제로 점차적으로 이전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틈새 시장을 통해서 일본의 적극적인 그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북한은 핵을 공고하면서 핵 보유 국가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동북아가 하나의 세력 균형의 그런 신냉전의 가장 격전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각국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각국은 미국의 이제는 핵우산이 점차 옅어지고 있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옅어지는 상황에서 보험과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도 보험을 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과 한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시진핑의 방위를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한국도 시진핑의 방안을 추진을 통해서 중국과의 되도록이면 마찰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더욱더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을 해서 일본이 더욱더 그 자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미일 동맹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보험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 미국의 체제가, 헤게모니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쇠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유지자 역할이 미국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백을 미들 파워들이 메꿔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유지자로서 역할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격돌을 하면서도 거기에 이전과 다르게 국제정치에서 중간 그룹들, 미들 파워가 점차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밸런스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동북아 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어진 거죠. 미국도 믿지 못하고 중국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각국이 자신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더욱더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생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아베 정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국방력이 점차적으로 국방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본은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되면서 아베 총리의 관방장관으로 있었던 스가 총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베 총리는 그 강한 리더십의 대표였는데 스트롱맨이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트럼프라든지 또는 그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친,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함께하는 그 스트롱맨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스가 총리라는 것은 실무파에 가깝다. 이데올로그가 아니고 실무파에 가깝고, 자민당 내의 체제를 보면 거의 무사상에 가깝고 리얼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은 주로 경쟁을 통해서 편익을 확대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수법 방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관저 주도 관료를 자신이 장악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민당 정치의 주류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좀 예외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을 보면 아베 정권은 기본적으로 톱다운 방식을 하고 있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스가 총리도 비슷한 그 톱다운 방식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액터들이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면, 아베 정권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경제 산업성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마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산업성이 사실은 아베 정권의 핵심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스가 총리는 이 외무성으로 다시 복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이마이 보좌관은 이선으로 후퇴하면서 점차적으로 외무성이 외교정책의 하나의 전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좀 더 이전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톱다운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저 내에 있는 비서관이라든지 보좌관이 하나의 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베 정권은 그 우파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아베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부터 척건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스가 정권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팀을 만들어가고, 여기에 아베 총리의 그림자가 뭐냐면 수상을 견제하는 역할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수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하기 때문에 외교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베 내각의 스가 총리라는 사람은 아베 내각의 전면적인 개성을 본인이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외교라는 것은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일본과 중국은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관리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외교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컨테인먼트하는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대립을 극대화시키면 오히려 일본의 외교 정책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보험을 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베 시절에 시진핑의 방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북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전에 냉전 체제의 마지막 그 외교적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보험을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전 체제에 남아있는 과제로 남아있는 북일 관계도, 북한과의 관계도 해결하는 것이 이 스가 총리의 기본적인 구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미중 관계가 더욱더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자 하는, 중국과의 보험을 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는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장애가 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경제인들이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굉장히 그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미중 관계 속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편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점차적으로 일본도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안보법제를 변화시켰다. 안보법제라는 것은 자위대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법률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평화안보법제를 발효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를 했었는데,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를 이제는 마음대로 해석을 통해서 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헌법은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구조에 의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못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시절에 존립 위기 사태가 일어나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은 일본의 존립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따라서는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해석을 변경했다. 그리고 중요 영양 사태에 따라서 자위대가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헌법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위대가 어느 정도는 미군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방위비의 증강이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베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증강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1.4%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거의 10% 정도의 방위비가 거의 한 7년에 걸쳐서 방위비 예산이 증액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또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일본이 점차적으로 방위비를 증강시키면서 미일 동맹 체제의 하나의 일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가는 곳에는 일본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일체화를 하면서 공격적 무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을 발사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일본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된 거죠. 이전 같으면 일본은 전수 방위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하면 거기에 방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으로서는 현재 위협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는 법제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력 공격에 대해서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는 이게 위법이고 위헌이죠. 그런데 현실적 필요에 따라서 일본이 점차적으로 선제 공격에 따라서는 반격할 수 있다. 선제 공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안보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구상은 인도태평양 구상인데,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미국과 일체화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센카쿠, 그러니까 조도 센카쿠 주변이 중국이 공설을 온다든지 항상 침범이 상시하고 있다, 침입이 상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죠. 여기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일본의 최대 안보 정책에서의 쟁점이고, 여기에 2014년에 미군이 센카쿠에 공격이 있으면 미일 동맹을 통해서 미국도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협약을 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것이 일본은 사실은 군사적인 문제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야로 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제는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가 분리하기 힘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미국과 일본이 일체화하는 같은 군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더욱더 확대하고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경제 분야에서는 이제는 그 미국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최종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이거를 일본이 유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해지고 있다. 이게 잘 아시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국은 아직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나 11개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 TPP에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확장주의에 일본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거기에 특히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서 이제 일체화를 하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하고 자위대를 점차적으로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방위비를 증가시키는데 거기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TPP를 통해서 미국까지 끌어들이면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중국 억제를 하면서 미일 동맹이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의 그런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 과정에 있으나 점차적으로 미국도 이러한 생각에 거의 그 함께 하고 있는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측면에서 보면 스가 총리는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을 기축을 해서 중국과는 보험을 들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대외 정책하고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가 총리는 기본적으로 외교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전에 7년간의 감방장관 시절에도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단지 아베가 전화 회담을 할 때 거기에 동석했다는 것 이외에는 외교 분야에서 뭐 특별한 자신이 관심을 가지거나 생각을 가질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스가 총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용이다. 국내에 집중해 있다. 특히 스가 총리는 내년 9월 달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이동안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선거를 해서 중요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 총리의 대한 정책은 대체적으로 리액티브 외교 정책을 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라고 벌써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강제징용 문제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문제가 현금화 조치를 하게 되면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선거를 해서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스가 총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아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의 시나리오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뭐 5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이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방치하는 그런 수준의 첫 번째 해결이죠.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본 생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문희상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을 문희상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으나, 지금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민간 화해의 길이라는 것은 이 원고 측 변호사들이 하도 답답해서 사죄와 반성을 하면 우선 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화해의 길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서 사죄 반성을 하면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화해의 길을 찾겠다라고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것을 주장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 사죄 반성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965년 기본조약에 강제징용 문제는 다 포함되어 있고 이 문제는 끝난 문제다. 따라서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사죄 반성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화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한국이 이 문제가 현재의 문제가 더 중요하냐, 과거의 문제, 과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냐, 이런 의미에서 결단을 하면 현재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현재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서로의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단을 하기가 지금은 거의 힘들어졌다. 스가 총리도 국내 지향적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지향적이기 때문에 국내 지지 세력을 생각하면 정치적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 사법재판소로 가야 되는데 ICJ 간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왜 어려우냐? ICJ 간다면 한국은 독도 문제도 ICJ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한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ICJ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는 실종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도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길을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방치를 했을 때 사실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이익이라는 것은 한일 간에 경제 협력을 한다든지 서로 상호 의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익이 있는데, 이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상황에 보면 주로 한일 관계가 나쁘면 경제인들이 먼저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스컴도 언론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현재는 국민의 감정이 우선해서 이런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다. 그리고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서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한 채 동북아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일 동맹을 기축을 해서 호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가 함께 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한국은 같이 할 수 없는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가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를 우선시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미중 관계에서 밸런스를 잡으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략이 서로 국제관계에 다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여지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아베 총리 시절에 서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 3자 회동을 한 것이 있었죠. 이런 의미는 미국 자체가 한미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견제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한일 관계에 관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중재를 하는 역할이 한국은 바라고 있으나 이제는 그것도 바라기 힘들다. 그래서 이익도 약화되고 전략은 다른 쪽은 눈을 보고 있고 미국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스가 총리도 우선순위가 국내 정책에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익이 없다. 반일을 하든 반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국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일본의 정치권의 인식이라는 것은 볼은 한국에 있다. 상대방이 해결할 문제다. 강제징용 문제는 65년 기본조약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가 총리는 아베하고 다르게 이데올로그가 아니고 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경이 갖춰지고 그리고 국내적 요구가 있으면 한일 관계 개선은 한일 관계에 관심을 두고 개선할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스가 총리는 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더욱더 몰입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한국 자체가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개선을 해야 되고 그 개선을 통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을 적극화해서 대북 문제도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국회에서 제2의 문의상안을 만들어서 한일 정부의 교섭에 물꼬를 터줘야 된다. 그리고 대북 전략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의 위치로 다시 되돌려야 된다. 전략으로. 이게 안 된다면 소극적 관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 관리 개선은 간단한 이야기로 지금 현재의 코로나의 위기에 대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을 통해서 협력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현금화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과 파장을 플랜 B를 통해서 서로 어느 정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소극적 관리 방법이죠. 여기에 현재처럼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고 한국 정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더 피해를 본다. 우리는 일본이 더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결국은 한일 관계에 파탄을 가져오고 이것은 동북아 질서에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소극적인 관리 정책으로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미중 경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게 동북아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각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험과 협력을 통해서 각자 도생의 그런 국제 정치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스가 총리가 나타나서 사실은 한국은 한일 관계에 기대를 걸었으나 스가 총리는 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황 속에서는 움직이기가 힘드는 수동형의 외교 정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소극적 관리 정책으로 한일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한일 관계 관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그 외교 정책 속에서,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의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1대1로를 주제로 박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예, 박사님이 사실은 2005년부터 중국에 꽤 오래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주로 어디 이렇게 계셨죠? 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생활 무대로 삼았고요. 네, 그 이외에 주로 국경 지역, 네, 그러니까 중국은 총 14개 국가와 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렇죠. 주로 국경 지역과 그리고 주요 철도, 그리고 항만, 물류단지 이런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 중국이 가장 역사적으로 융성했던 시기가 당나라 시기잖아요. 예. 그때는 초인류 국가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초인류 국가가 되기 위한 어떤 야망이 담겨 있는 게 1대1로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예, 중국에서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하신 모든 돈을 사실상 14개의 어떤 국경 지역을 다 돌아보시고 체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오늘 저희가 중국의 어떤 1대1로와 연관된 종합적인 전략적인 방향, 그리고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들에게 엑기스만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